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28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S&T도 조금 올랐지만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요. 증시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1.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일단 3.7% 코스닥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반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2조 2천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4,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5,8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천억을 매수하면서 많은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었고요. MSCI 반기 리밸런싱에 패시브 관련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코스닥에 대한 강세가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했는데요. 코스닥이 좀 소외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1.5% 떨어졌지만 어제 이 일자로 봤을 때 0.6%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반등을 했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12월에 들어갔을 때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의 시장도 이제는 뭐 2주, 3주 정도 뒤면 또 이제 연말, 연휴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또 폐장일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조금씩 눌러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움직임 좋지 않았지만 12월의 움직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도 좋지 않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의 시장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 또 2조 2천억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누적으로 했을 때 16.4조 가까이가 빠져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의 대부분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렇게까지 물량을 코스피에서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요. 금융투자는 코스피가 좋지 않을 때 금방 빠져나가는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머지 수급들은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오늘 많은 물량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 대장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요.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워낙 이제 코스닥의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었고요. 코스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선의 상단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미 진작 1000포인트를 넘어서 1200포인트까지는 올라왔다가 한 1100포인트 정도의 자리를 잡아야 이 코스피와의 레벨이 어느 정도 맞겠거니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아직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코스닥은 모멘텀이 있다.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상승이 기대되고 특히 내년에 있을 AI 관련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시가창위 종목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힘을 받았을 때 코스닥 지수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900포인트지만 좀 더 길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그동안 중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골고루 매수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세가 이제 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특정 날에 이렇게 집중된 것인지 이제 12월 들어서 혹은 26년도 들어왔을 때 계속 이제 코스닥이 집중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0.1% 정도 반등을 했고요. 상해종합도 0.3% 반등을 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우나스닥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까지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열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특히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전과 좀 유사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전에도 굉장히 빠르게 환율이 급등했다가 1,400원 후반대에서 눌러지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유사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을 한 것 같고요. 이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것은 1,500원 위로는 뚫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올라온 만큼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컨트롤이 들어왔을 때는 적정 수준 안에서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공짜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금을 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근본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이 그리고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는 좀 이러한 환율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달러로 빨리 이동하는 게, 원화를 팔고 달러로 빨리 이동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의 움직임을 봤을 때 1,600원, 1,700원 갔을 때 한국이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원화 강세로 돌아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이 시점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여전히 달러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격차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떨어지지 않고 금리 계속 높게 유지하면 환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원화에 대한 강세가 역으로 나타나는 상황, 그때는 이제는 달러를 팔고 원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제 시장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4.01%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었고요. 5%가 뚫리면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경기에 대한 발작이 일으킬 것이다,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를 넘어서 5.5%, 6%대까지 간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인위적이든 인위적이지 않던 지금 이제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고요. 4%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3%대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와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단기 금리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도 동결을 했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3.3%, 단기 금리도 3%대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컨트롤을 지금 벗어난 상태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계속 이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국채에 대한 발행을 양을 좀 줄이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게 계속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동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된다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역으로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삼중고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멀게 했지만 내년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내년 초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세계 국채지수 4월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이 되었을 때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게 뭐 1조, 2조가 아니라 수십조 규모이기 때문에 국채의 매입 이 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국채가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새로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연준 의장이 트럼프 관련 트럼프의 핵심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분은 금리를 많이 낮추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장기금리가 같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이제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유동성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 전환으로 돌아섰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피의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포인트, 뭐 7,000포인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근에 AI 빅 사이클, 빅보다도 이제 메가 사이클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 환경도 마련됐고 기업에 대한 성장 환경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박자가 크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좀 지지부진하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97,000원에서 뭐 7만원 들어간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 일단 차트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1선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굳이 분석을 하자면 61선과 21선 사이를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수렴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움직임이 단기간에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 이 밴드까지 또 떨어져서 6만원, 5만원 후반대까지 밀리면서 한 번 더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적절하게 또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함께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올라간 만큼 조정이 좀 나온 거고요.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2007년 그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간 만큼 떨어졌었죠. 고를 깊이 파고 다시 한번 부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26년도로 진입을 해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외국인 투자자 팔고 나가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컴백을 할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일단 잘 버팁니다. 2.7% 올라가면서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는 떨어졌지만 현대건설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큰 하락세가 끝난 것 같죠. 적절한 시점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61선 받치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은 큰 하락은 끝났고 이제는 언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되었죠. 단가를 낮춰놓고 이제 빅사이클에 제대로 탔을 때 현대건설은 10만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이제 목표가가 높게 수정이 될 거고요. 건설사 중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이 수주 잔고가 거의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추가 수주가 많을 텐데요. 이제는 그 많은 일감을 어떻게 다 쳐내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대건설은 좀 그렇게 일감이 터지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 20만 주, 기관 투자자 10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한전기술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바닥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했고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틀 정도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큰 이슈 없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오늘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SNT에너지도 오늘 올라왔지만 사실 하락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고요. 38,150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많이 떨어진 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어떤 명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구체화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자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이런 해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SNT에너지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도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BHI도 계속 재미없게 흘러갑니다. 21선 위로 뻗어나갔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BHI도 수주잔고 역대 최고고요. 계속 이제 그 사업의 영위성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그래서 투자 수급은 좋지 않았지만 BHI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대형 원자력 사업, SMR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도 크게 반등 없이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좀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고를 메우는 게 필요할 거고요. 성광밴드도 대형 원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조선, 특히 LNG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다시 부각되었을 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태용도 마찬가지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아직까지는 바닥 라인을 잡는 구간. 21선과 이제 갭이 좀 줄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줄었을 때 한번 크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평선을 2개월 메우는 과정을 만들 거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몇 달은 지나가겠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이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4일 정도 빠졌고요. 기관 투자자도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진도 2.4% 하락했고요. 구간 이제 뚫고 나가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61선 근처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지만 비슷한 구간에서 수량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조금 이제 고를 메우면서 진행되었고요. 전체 흐름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차트 분석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슈 없으면 계속 횡보하거나 조금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재미없게 거래량 없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이 원자력 테마가 부각이 되는 그 시점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26년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 번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부각되었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 구간이 한 번에 그냥 또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생길 거고요. 주가가 내려가고 움직이지 않는 데는 1년, 뭐 몇 년까지 걸릴 수 있겠지만 주가가 한 번 움직였을 때 올라가는 데는 최근에는 뭐 2, 3개월 정도면 뭐 3배, 4배, 5배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시장에 때가 올 때까지. 자, 여러분 그 때가 언제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내년에 좋다라고 아까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뭐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AI가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와 이제 전력은 일맥상통한다. 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결국에는 AI의 경제력이 될 수밖에 없다. AI 아무리 설치해봤자 전력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I는 아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의 냉각장애로 시스템이 목통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마비가 되었고 주가 선물 외환이 올스톱 되었고 이렇게 뭐 전부 거래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이 부족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력을 마구마구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는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내용이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마냥 탈원전은 아니더라. 그러나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기조가 아닌 상황에서 이 애매하게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좀 인지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에 너무 목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깎아먹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는 뭐 애플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아리백을 추진하지 않으면 뭐 수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로 R200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R200 해봤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늘린 만큼 석탄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 캠페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구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무탄소 에너지로 이 탄소 배출을 가급적 막는 것이 우선이고요. 의의로 봤을 때도 그게 맞겠죠.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자,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은 원자력 에너지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SMR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 건설 계획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비중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가 30%인 것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 에너지는 용량 차원에서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요 전력 자체가 전체가 커지기 때문이죠. 쉽게 그림을 그리자면 원자력 에너지가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이 정도였죠. 근데 지금 2030년, 2040년을 갔을 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가 이 정도가 되었을 때 30%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원자력 에너지는 이만큼 지금 같이 늘어야만 그 기저 에너지원, 그죠? 전체 에너지에서의 원자력 기저 에너지원이 30%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늘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은
이것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저도 이제 원래 기저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던 석탄 에너지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는 줄이고 그 안에 재생에너지로 다 채워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전에 대한 그런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기후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충전기에 꼽아서 꾸준히 그냥 우리가 원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는 거랑 충전기 아니고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야 이제 이 충전할 수 있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클 겁니다. 불편함을 크게 느끼겠죠.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충전 못해서 휴대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이제 저장해서 우리나라도 뭐 ESS 만들어서 하겠다지만 그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ESS라는 것도 사실 배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혹여라도 불이라도 붙으면은 그 ESS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불 한 번 나면 이제는 끝인 거죠. 그래서 사고의 중대성은 사실 원자력 에너지가 크겠지만 사고의 빈발도는 그런 ESS가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재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적절하게 분산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기 비용부터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에 건설이 지연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상은 100기가와트 못 늘리고 뭐 20, 30%밖에 못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원래 잘하고 차질이 크게 없는 에너지를 같이 늘려야 된다. 지금은 요것만 하겠다고 하다가 요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일본의 홋카이도도 이제 원전 재가동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원전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진이 나고 저렇게 사고가 터진 나라인데 무슨 또 원전을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렇게 이 전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38%까지 늘어날 겁니다. 2040년까지. 근데 그만큼 석탄 에너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40%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전기료의 또 이 차이가 그죠? 그게 이제 경제성으로 나타날 거고요.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기료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향후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해외는 다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DF도 미국 재생에너지 전략 매각 검토를 하고 있고 프랑스 원전 집중 전략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체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를 지금 6개씩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EDF 입장에서도 영향이 지금 딸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해외에 저렇게 재생에너지에 부었을 때 EDF도 지금 재무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자국에 있는 원전을 짓겠다. 영국도 이제 녹색 세권 수익으로 원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녹색 금융의 정의를 확대했고요. 원전 투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돈을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 차원의 100조 지금 투입할 거고요.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뭐 대만 이렇게 이제 무역 협상 통해서 받은 돈으로 전력 인프라 대폭 늘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문디가 AI 확산 속에 전력망 투자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원전 기업의 구조적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구조적 수혜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절대수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한국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원전은 또 이렇게 정부 보증 공동대출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에도 지금 17조인가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료 싸게 맞추고 정부 대출해주고 저렇게 수십 조씩 투입을 시키는 상황이 우리나라는 이 기업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시장 상황은 상승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곧 이제 반등에 대한 추세가 나올 거고요. 이제는 반등보다는 더 큰 상승이 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AI에 대한 전력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거고요. 전력에 대한 폭발적인 건설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